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일하여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000냥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3,000냥이란 거금은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를 보낼 수 있는 큰 돈이었다. 농부는 일단 아들을 먼저 장가 보내야지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며느리가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대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 누구시오? 농부가 밖에 나가보니 낯선 남자가 있었다. 무슨 일이시오? 하고 농부는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보면서 물었다. 안 됐습니다만 주인님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부탁 말이오? 죄송하오나 돈 3,000냥을 빌려 와오. 아, 어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준단 말이오? 그러니 이걸 받아두시오. 내가 돈을 꼭 갚을 테니 그때까지 꼭 맡아주시오. 하고 낯선 남자는 금덩이를 내놓고 3,000냥을 빌려 사라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금덩이는 가짜였었다. 낯선 남자는 도둑이었던 것이었다. 농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돈이 없으면 잔치는 무엇으로 한단 말인가? 농부는 너무나 화가 많이 났다. 애써 모은 돈을 전부 떼이게 생겼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고. 농부는 가짜 금덩이를 보자기에 싸서 빗짝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농부는 그놈이 날 꼭 찾아오게 만들 테다 라고 다짐하며 말했다. 그 이후 며칠이 지났다. 옆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마을 사람들은 잔치집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농부도 그 잔치에 참석했다. 농부는 술상에 앉자마자 술을 여러 잔을 순식간에 마셨다. 그리곤 이내 술상을 치며 슬피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울고 있는 농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리 슬피 우는 거요? 농부는 사람들이 주는 술을 단숨에 마시더니 그제야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낯선 남자가 금덩이를 가지고 와서 3,000냥을 빌려갔지 뭐요. 그런데 금덩이가 글쎄 30,000냥짜리였지 뭡니까? 30,000냥 말이요? 그럼 그걸 팔아서 27,000냥이 남는 게 아니요? 아이고 그게 아니요. 그 30,000냥짜리 금덩이를 글쎄 잃어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아니 어쩌다가 잃어버렸단 말이오. 아이고 아까워라. 사람들이 수군대며 놀라서 말하는 소리가 낯선 남자 그 도적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오 30,000냥짜리 금덩이라니. 도적은 속으로 좀 웃으며 중얼거렸다. 돈 3,000냥을 가지고 가서 금덩이를 내놓으라고 하면 금덩이가 없으니 아마 10,000냥은 주겠지? 하고 생각한 도적은 농부의 눈치를 보다가 따라갔다. 농부도 반갑게 도적을 맞이했다. 저번에 돈을 꿔줘서 참 잘 썼습니다. 약속한 대로 돈 3,000냥과 이자까지 가져왔으니 자 받으시오. 도적은 돈 3,000냥의 이자까지 붙여서 농부 앞에 돈을 놓았다. 농부는 돈을 받아서 천천히 돈을 세어 보았더니 분명 진짜 돈이었다. 도적은 농부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내가 맡겨놓았던 금덩이를 주시오. 도적의 말에 농부는 괴짝에 넣어두었던 가짜 금덩이를 꺼내면서 도적에게 자, 여기 맡겨두었던 금덩이 여기 있소이다. 도적에게 내주었다. 도적은 어리둥절하였다.
분명 금덩이를 잃어버렸다 하지 않았던가? 어찌 이 금덩이가 여기 있지? 농부는 이놈! 은혜를 원수를 갚다니 홈 좀 나봐라! 라며 농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박달나무 몽둥이로 도적을 향해 내리쳤다. 그제서야 자기께에 빠져 모든 것이 들통이 난 도적은 불이 나게 도망을 가다 잡혀 죗값을 치르고 말았다. 옛날에 문곡성에 문도령의 한 소년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글도 배우고 활쏘기도 배웠다. 글도 잘하게 되고 활쏘기도 늘어서 한양에 가서 더 높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께 한양으로 가서 글 공부하여 활쏘기 연습을 더 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은 네가 정 그런 생각이라면 가라고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문도령은 죗과 활을 챙겨가지고 한양으로 향하여 집을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가다가 가령나라 마을에 이르렀다. 그 마을 앞에서 우물물을 깃고 있는 한 처녀를 보았다. 예쁘고 재주 있게 생긴 처녀였다. 문도령은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처녀한테 가까이 가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했다. 처녀는 아무 말 않고 바가지로 우물물을 휘휘 저어 뒤없이 맑은 물을 한 바가지 뜨더니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서 버들잎을 한 줌 흩어서 물에 띄워주었다. 문도령은 그 물바가지를 받아들고 버들잎을 훌훌 불면서 쉬엄쉬엄 물을 마셨다. 물을 다 마시고 바가지를 처녀에게 돌려주면서 물을 주려면 고이 주지 왜 버들잎을 넣어주는가? 얼굴은 곱게 생겼는데 마음씨는 곱지 못하는군 하고 말했다. 처녀는 이 말을 듣고 도련님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길을 건너라고 목이 몹시 마를 터인데 목마를 때 물을 급하게 들이키면 체하기가 쉽습니다. 물에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물을 마시게 하느라고 일부러 버들잎을 띄운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문도령은 이 말을 듣고 그만 무안해졌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한 노릇을 모르고 얕은 소견으로 그만 실례의 말을 했소이다. 대단히 미안하오. 그런데 아가씨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는 가령나라에 살고 있는 자청비입니다. 라고 하면서 도련님은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라고 물었다. 문도령은 문곡성에 사는 문도령인데 한양으로 글과 활쏘기 공부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자청비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머물거리다가 우리 오라비도 글과 활쏘기 공부를 하러 오래전부터 한양에 가려고 했었는데 동무가 없어서 못 가고 있으니 같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떠하실런지요? 하고 물었다. 문도령은 이렇게 예쁘고 상냥한 처녀의 오라비라면 아마 훌륭한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크게 성공할 것 같아 두 말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자청비는 집에 가서 오라비를 한양으로 가게 차비를 해주고 오라비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달라고 하고서는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갔다. 자청비는 집으로 와서 부모님한테 한양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으니 보내달라고 했다. 부모님은 자청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내 아이도 멀고 먼 한양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낯선 곳으로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자청비는 꼭 보내달라고 졸랐다. 부모님은 여러 가지로 달래도 보고 얼려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자청비는 계속 졸랐다. 부모님은 그만 화가 나서 네 맘대로 하라며 역정을 했다. 이렇게 하면 자청비가 한양에 가겠다고 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청비는 내 맘대로 하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양으로 갈 차비를 했다. 자청비는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책과 활을 메고 문도령이 기다리고 있는 데로 왔다. 그리고 누이한테서 말을 들었다고 하며 인사를 나눴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와 같이 한양으로 향하여 길을 걸었다. 나이를 물으니 동갑이고 생일을 물으니 한날 한시였다. 그래서 둘이는 더욱 다정해졌다. 한참을 가다가 문도령은 길동무인 자청비의 오라비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길동무가 남자치고는 너무나 예쁘고 걸음걸이도 남자 걸음 같지 않고 몸짓도 남자 몸짓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너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지? 하고 바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정체를 알아볼 궁리를 했다. 그러다가 한 좋은 깨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한양으로 가는데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떤가? 하고 물었다. 자청비의 오라비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곧 찬성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화를 멀리 쏘기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진 사람이 동생이 되기로 했다. 문도령이 먼저 활을 쏘았다. 화살은 12발 걸어갈 자리에 떨어졌다. 자청비의 오라비 화살은 24발 앞에 떨어졌다. 그래서 문도령은 동생이 되고 자청비의 오라비는 형이 되었다. 이렇게 활쏘기 내기를 해서 졌는데도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가 여자 같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 다른 수로 자청비의 오라비가 정말 남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높은 산고개 위에 다다랐다. 둘이는 거기서 쉬며 산구경을 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를 보고 형님, 우리 여기서 오줌을 누워서 누가 오줌 줄기를 멀리 뻗치게 하는가 내기합시다 하고 말했다. 자청비의 오라비는 그것 참 재미있는 내기라고 하면서 곧 오줌 누기 내기를 하기로 했다. 문도령이 먼저 오줌 줄기를 뻗쳤다. 문도령의 오줌 줄기는 바로 앞산에 봉우리에 닿았다. 그런데 자청비 오라비의 오줌 줄기는 두 서너 봉우리 저쪽에가 떨어졌다. 자청비는 아무도 모르게 조그마한 붓대통에 대고 오줌을 누었기 때문에 먼 데까지 뻗쳐나갈 수 있었다. 문도령은 이렇게 여러 번 내기를 해봤는데도 자청비의 오라비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남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양에 와서 문도령과 자청비의 오라비는 한 집에서 한 방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 자게 될 때에는 자청비의 오라비는 사발에다 물을 하나 가득 떠다가 두 사람의 사이에 넣고 서로 물을 쏟지 않게 조심하여 자자고 했다. 이렇게 해서 둘이는 물그릇을 조심하면서 자곤 했다. 그럭저럭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문도령의 집에서 편지가 왔다. 어서 내려와서 장가를 들라는 편지였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를 떼어놓고 혼자 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하던 공부를 더한 다음에 장가 들겠다고 답장을 써서 보냈다. 그런데 집에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으니 공부도 그만두고 어서 빨리 돌아와서 장가를 들라는 편지가 또 왔다. 문도령은 하던 공부를 다 마쳐야 하겠으니 혼인날을 물리라고 답장을 써보냈다. 그 편지는 미처 다 집에 도착도 못했는데 또 편지가 왔다. 만일 이 편지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내쫓겠다는 말이 씌어 있었다. 이러한 편지를 받고 보니 문도령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한테 편지를 보이고 아무래도 집에 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자청비의 오라비도 동생이 집에 간다면 나도 공부를 그만두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했다. 형님은 그대로 계시오. 하던 공부를 끝까지 마쳐야 하지 않습니까? 나도 부모의 명이라 할 수 없이 집으로 가지만 장가만 들면 곧 다시 올라와서 형님과 같이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청비는 처음 문도령을 보자 마음이 끌려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뿌리치고 남자 차림을 하고 한양까지 와서 한 집에 한 방에서 지내면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같이 지냈는데 문도령이 다른 여자하고 혼인을 하게 된다 하니 한양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 아니세,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오랫동안 뵙지 못한 부모님도 배워야 하겠고 또 동생의 잔치에도 가봐야 할 테니 나도 동생과 같이 떠나가겠어 하면서 한양을 떠날 차비를 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를 두고 혼자 떼어두고 가기가 미안했던 참이라 오라비가 같이 가자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고 같이 길을 떠났다. 며칠을 걸어서 자청비의 고향 가까이까지 왔다.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자청비는 우리 오랫동안 길을 걷느라고 땀도 흘리고 먼지도 썼으니 이 맑은 물에 목욕이나 하세 하고 말했다. 그래서 둘이는 목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청비의 오라비는 목욕을 하는데도 위아래가 있으니 동생은 물 아래서 하고 나는 물 위에서 하겠다 하고 맹물의 위쪽으로 갔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슬펐다. 한양에서 3년 동안이나 한방에서 같이 지내면서도 너무 엄하게 지낸 나를 뉘우쳤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랬다 해도 문도령이 자기를 여자로 눈치채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웠다. 이 안타까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 그리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문도령에게 알릴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냇가에 있는 수양버들 잎사귀를 뜯어서 거기다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가지고 글을 써서 냇물에 띄워보냈다. 문도령이 냇물 아래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버들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버들잎을 집어봤다. 그 잎에는 글이 씌어 있었다. 문극성 문도령아, 한방에서 연 3년을 같이 자고 지냈어도 남자 여자 못 알아보다니 야속하다. 문도령아, 가령나라 자청비는 무엇하러 한양 갔노? 문도령이 그리워도 그립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는 자청비의 이내 마음 그다지도 못 알아봤나? 야속하다. 문도령아, 공부 잘한 데 무엇하며 재주 좋은 데 무엇하리? 장가간다네, 장가간다네. 문국성 문도령은 나를 두고 장가를 간다네. 가령나라 자청비는 어이하리, 어이하리. 문도령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황급히 뛰어서 냇물 위쪽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자청비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문도령은 허둥지둥 그 근방을 다 찾아보았지만 자청비는 아무데도 없었다.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나는 정말 몰랐구나. 너의 마음속에 간직한 깊은 속마음을 나는 몰랐구나. 조금만 기띔했어도 이럴 수야 있겠는가.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어서 이리 돌아오라. 문도령은 이렇게 소리쳐봤다. 자청비는 아무 데서도 대답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문도령은 할 수 없이 집으로 갔다. 문도령은 할 수 없이 집으로 갔다. 문도령의 부모들은 문도령이 돌아왔다고 반가워하며 바로 잔치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도령은 자청비를 그리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자청비를 만나볼 수도 없고 또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장가가기 전날에 죽고 말았다. 이러고 보니 이 집에서는 잔치에 쓰려고 만든 음식은 초상 치르는 음식이 되고 혼인 축하하러 모였던 친척과 손님들은 초상을 치르는 문상객이 되고 말았다. 한편 자청비는 버들잎을 띄워보내고는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좋은 신랑을 골라서 시집 보내기로 했다. 자청비는 혼인식을 마친 다음 가마를 타고 신행길을 떠났다. 자청비는 마음속에 문도령 생각이 가득했다. 한 모퉁이를 돌아가니 눈물이 흐르고 두 모퉁이 돌아가니 눈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시댁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산모퉁이에 이르니까 교꾼의 발이 땅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았다. 이상해서 가마채를 내려놓고 보니 거기에는 새로 쓴 묘가 하나 있었다. 자청비는 그 옆에 밭에 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누구의 묘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문국성 문도령이 장가가기 전날에 죽어서 써놓은 묘라고 했다. 자청비는 가마에서 내려서 그 묘로 갔다. 그리고 그 묘를 어루만지면서 문국성 문도령아, 무슨 잠을 이리 자노? 가령나라 자청비, 내가 여기 왔는데도 반길 줄을 왜 모르고 무슨 잠을 깊이 자노? 무심하다 문도령아, 야속하다 문도령아. 자청비는 원통한 마음으로 무덤을 치고 울었다. 자청비는 얼마를 울다가 저쪽에 꽂은 금봉지를 빼어서 문국성 문도령의 무덤 한가운데를 금을 그으면서
문국사 문도령아, 가령나라 자청비를 잊지 않고 그리거든 무덤이나 벌려다오 하며 넋두리를 했다. 그랬더니 묘는 살금머니 두 쪽이 났다. 자청비는 두 쪽이 난 물 사이로 뛰어들었다. 이것을 보자 따라왔던 몸종들은 깜짝 놀라 한 사람은 자청비의 저고리를 붙잡고 한 사람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도로 꺼내려고 했다. 그런데 저고리와 치맛자락 끝에 조금만 몸종 손에 남고 자청비의 온몸은 문도령의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자청비의 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두 쪽으로 갈라졌던 무덤은 도로 합쳐졌다. 몸종들의 손에 쥐어진 저고리 끝은 노란 깨꼬리가 되고 치맛자락 끝은 호랑나비가 되었다. 오늘날 깨꼬리가 고운 소리로 노래하고 호랑나비가 운치 있게 너울너울 춤추며 날아다니는 것은 문도령과 자청비가 저 세상에서 잘 만나서 잘 지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 어느 바닷가에 어부의 집이 있었다. 이 집에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13살 먹은 아들과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어부는 바오를 깨우며 말했다. 바오야, 바오야, 내 이 녀석아 일찍 일어나야지. 바오는 늦잠꾸러기였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말썽도 피우지 않고 항상 밝은 그런 아들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부는 아내를 애타게 불렀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그렇게 남편을 내조하며 건강하게 살던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 아내는 죽음을 앞두고 겨우 한마디를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죽거들라. 아내는 마지막 목숨을 거두면서도 아들 걱정을 했다. 꼭 새 부인을 맞아 우리 바울 아들을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찍 아들 곁을 떠나니 마음이 많이 아팠다. 아내는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새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우야, 메루 하며 놀리는 소리가 들린다. 새엄마가 데리고 온 아들이 바오를 노리고 있다. 새엄마는 바오와 동갑내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성질이 개팍했다. 바오는 동칠이가 괴롭힐 때마다 동칠아, 그러지 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라며 말했다. 바오는 새엄마가 데려온 동칠이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다. 어느 날 어부는 아이들에게 동칠아, 바오야, 이제 떠나면 1년 후에야 집에 돌아올 게다.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거라. 라고 말하고 어부는 배를 타고 멀리 바다 위를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집에는 새엄마와 바오, 동칠이가 남게 되었다. 새엄마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바오를 못살게 굴었다. 밥을 먹을 때였다. 맛있다, 나 더 줘. 동칠이는 매일 기름기가 흐르는 쌀밥을 먹었다. 바오도 새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도 좀 주세요 라며 바오는 쌀밥이 먹고 싶어 새엄마에게 졸랐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참 얘도 이게 더 힘이 나는 밥이란다 라며 새엄마는 바오에게 콩을 잔뜩 섞어 지은 밥만 주었다. 며칠이 지나 마을에 씨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바오와 동칠이도 씨름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였다. 둘 중 이기는 한 아들만 씨름대회에 내보내시오. 마을 어른의 말에 할 수 없이 바오와 동칠이는 씨름을 하여 선수를 뽑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 삼아 모여들었는데 바오와 동칠이는 씨름을 시작하였다. 끙끙대는 동칠이는 젖먹은 힘까지 다 써가며 바오를 들려 했지만 바오는 꼼짝하지도 않았다.
한번 해봐라, 동칠아. 아이고, 우리 동칠이가 진리가 없는데. 새엄마는 악을 쓰며 씨름을 다시 하게 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다. 동칠이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내 아들아, 동칠아. 새엄마는 동칠이를 붙들고 울고 있는데 마침 바다일을 갔다 돌아온 아버지가 나타났다. 우리 바우가 힘이 세구나. 꼭 콩만 먹은 놈 같네.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이 말을 들은 새엄마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아니,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지는가요? 그러기에 뒷집의 양소도 콩을 먹어서 힘이 센 거라니까. 새엄마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그걸 미리 알았어도 동칠이에게 콩밥만 먹일걸. 아버지는 새엄마에게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바오를 차별하지 말랬잖소. 지금부터라도 친아들처럼 대해주구려. 어부는 벌써 눈치채고 있었다. 새엄마가 바오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보, 그만 으시오.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지 않겠소? 아버지의 말에 새엄마는 바오를 붙들고 사과했다. 바오야, 새엄마가 미안했다. 앞으로 잘해줄게. 그 후 바우와 동칠이는 친형제처럼 잘 지냈다고 한다. 그날 마을 골목길에 한 아이가 길에 걸어가고 있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는 천덕이라는 아이였다. 이때 반대편 골목 입구에서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아주머니, 무슨 일로 오십니까? 천덕이가 물었다. 아이고,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들성이가 부자에게 진비 때문에 끌려갔다. 아이고. 천덕이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끌려간 들성이가 정말 불쌍했다. 아주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칠성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천덕이는 그 길로 바로 부자네 집으로 찾아갔다. 그래, 부자네 집에서 머슴으로 일해야겠다. 천덕이는 생각했다. 어르신, 이 집에서 일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종살이를 하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그런 애를 보면 질투심이 생겨서 일을 못합니다. 그 애를 내쫓아주세요. 아, 그거야 못하겠나. 일 잘하는 네가 있으면 그런 애는 소용이 없지. 부자는 아내를 시켜서 당장 코 흘리게 아이를 내쫓으라고 했다. 자, 그럼 이젠 내가 계약서를 읽겠다. 잘 들어보거라. 부자는 미리 써놓은 계약서를 가지고 읽었다. 나는 천덕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준다. 그 대신 천덕이는 날마다 일찍 일어나 바닥도 쓸고 소요물도 주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온다. 그리고는 천덕이에게 물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지? 네, 그대로 하지요. 천덕이는 계약서에 손도장을 꾹 눌러 찍었다. 부자는 일이 척척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니 매우 기뻤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부자는 천덕이가 일하는 것을 보려고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천덕이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부자가 천덕이 방을 열어보니 천덕이는 옷을 홀랑 벗은 채였다. 왜 아직도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예, 계약서에 옷을 입혀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을 때였다. 천덕이는 밥을 먹지 않았다. 아, 왜 또 밥은 또 먹지 않는고? 계약서에 밥을 먹여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부자는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부자는 할 수 없이 옷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었다. 그제서야 천덕이는 마당도 쓸고 수염을도 퍼주고 산에 올라가 나무도 해가 지고 왔다. 그날 저녁 때였다. 밤이 깊도록 천덕이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부자는 방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다. 이놈아! 기름 없어진다! 어서 불을 끄고 자거라. 그래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부자는 화가 났다. 그리고 천덕이의 방으로 가서 방문을 열어보았다. 이때 천덕이가 부자를 보며 말했다. 계약서에 있잖아요. 계약서에 뭐가 있단 말이냐? 잠을 재워준다. 그 말에 부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천덕이에게 목참을 베고 눕게 하고 잠을 재워주었다. 이렇게 며칠을 하다 보니 부자는 매우 고달프고 시끄러웠다. 오히려 천덕이가 없는 것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부자는 천덕이를 불러 말했다. 계약서고 뭐고 시끄럽다. 이놈을 당장 우리 집에서 끌어내거라. 하고 부자가 소리질러 말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최상되도록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온 김씨 집안이 있었다. 어느 날 김씨 집안은 새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혼례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집안의 중요한 일을 알려주었다. 이제부터 네가 불씨를 맡아서 잘 간수하거라. 네, 어머니. 이 불씨는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귀한 불씨란다. 그러니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 어머니. 며느리는 밤새도록 불씨를 지켜보며 있었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조금씩 장작되던 재를 덮어주며 불씨를 잘 돌봤다. 새벽이 동터올 때쯤 며느리는 잠시 눈을 붙이며 졸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 불씨를 확인해 보는데 불씨가 꺼져 있는 것이었다. 어찌하지? 불씨가 꺼지지 않게 밤새도록 돌봤는데 꺼져버렸으니 큰일이구나 하며 며느리는 불씨가 꺼져 있는 화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상한데? 화로 안에 물이 많이 뿌려져 있네. 누가 여기다 물을 뿌려놓았을까? 하며 며느리는 기가 막혔다. 그때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불씨를 꺼뜨리다니 그리 누누이 당부했건만 어찌 이리 소홀히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당장 내 친정으로 가거라.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울면서 빌었다. 그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시오, 부인. 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부인, 불씨를 꺼뜨린 죄는 크지만 사람이 불씨보다 귀하지 않소. 그러니 며느리는 다시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불씨를 지키거라. 하고 용서를 받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이웃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억울했다. 누가 하루에 물을 뿌렸는지 꼭 찾아내야겠어.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에게서 불씨를 받아서 하루에 넣어놓고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잠도 안 자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런데 너무 졸려서 잠시 졸았건만 하루에 나가보니 또 물이 뿌려져 있었다. 어찌할꼬 또 누가 물을 많이 뿌려놨네. 어쩌지?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더 크게 화를 냈다. 2번이나 불씨를 꺼뜨려 놓다니 집안 망신 지키지 말고 지금 당장 친정으로 가거라. 이때
이때 시아버지는 또 며느리 편을 들어주었다. 며느리가 불씨를 일부러 꺼뜨렸겠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오, 부인. 그날 밤도 며느리는 밤을 새며 졸지 않고 장독대 뒤에서 하루를 지켜봤다. 새벽에 동트기 전 뭔가 아궁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조용히 지켜보니 어린 사내아이가 하루를 향해 오줌을 누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저놈 때문에 불씨가 계속 꺼졌던 것이구나 하고 빠르게 하루 쪽으로 가 사내아이를 붙잡았지만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사내아이를 쫓아갔다. 네, 이놈! 거기 서라! 그런데 사내아이를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 산속으로 달아나는데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힘겹게 사내아이를 따라잡았다. 이놈! 겨우 잡았네. 아이고, 숨차라. 그리고 숨을 겨우 돌리고 있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이게 다 뭐지? 산삼밭이네? 세상에 이렇게 큰 산삼은 본 적이 없는데 어찌 된 일이지? 하며 사내아이를 쳐다봤다.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그만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사내아이를 분명히 잡고 있었는데 사내아이만한 산삼을 붙잡고 있었다니. 너무나 놀라서 있는데 며느리를 뒤따라왔던 가족들도 이 광경을 보며 놀랐다. 세상에,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는 부자가 되었네 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시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불씨를 지켜온 가문의 정성을 보고 복을 주려고 우리 집으로 보내온 것 같소. 집안 사람들은 그 뒤로 며느리가 복덩이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씨 착한 아우가 있었다. 형은 부자로 잘 살고 아우는 가난하게 살았다. 욕심 많은 형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거의 다 혼자서만 차지하고 아우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우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식구는 수두룩하게 많고 늘 가난하여 가끔 끼니를 굶는 때도 있었다. 어느 해 겨우에 석 달 그늘께였다. 이 집 저 집에서 털떡털떡 떡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고기 굽고 지짐이 지지는 냄새가 고소하게 코를 찌른다. 다만 가난한 아우네 집에서는 떡지는 소리 대신 어린애들이 울며 불며 떡 해달라 옷 해달라 하면서 떼를 쓴다. 아우네 집은 하룻밤 자면 명절이건만 밥 한 끼 먹을 쌀 한 대도 없었다. 그래서 아우의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밤만 자고 나면 내일이 명절이 아니요. 다른 데 같으면 덜어 굶는다 치더라도 내일 아침만은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굶게 한단 말인가요? 하고 울음 섞인 소리로 간신히 말하고는 눈물을 닦았다.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별 수 있소. 그래도 또 고개 넘어 형님한테 가서 명절 새거나 좀 얻어와야지. 그럼 내 얼른 다녀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 하고 벌떡 일어나 찌그러진 갓에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고개를 넘어 형님네 집에 찾아갔다. 욕심쟁이 형은 벌써부터 아우가 오는 것을 보고 여보게,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이렇게 마을만 다니나? 응? 집에서 그래도 뭘 좀 차릴 생각은 않고 하면서 호령하였다. 아우가 뭔가 얻으러 오는 것인 줄 눈치채고 그렇게 해서 쫓아버릴 생각이다. 아우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도 어이가 없지만 태어난 낯빛으로 형님, 아닌 게 아니라 내일이 명절인데 어린 자식들하고 뭘 좀 끓여 먹어야 할 텐데 하고 형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끊었다가 다시 그래서 쌀말이나 얻어가라고 왔소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형은 큰 목소리로 무엇이었지? 너는 밤낮 어디로만 오는 게냐? 다 게을러서 못 사느니라. 그래, 또 그 소리만 하러 왔단 말이냐? 하고 소리 지르고는 그래도 할 수 없는지 쌀광으로 가서 쌀 한 말도 채 못되게 자루에 담아가지고 와서는 옛다. 자, 어서 가지고 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아우의 앞에 내던졌다. 그래도 아우는 형님
고맙소. 이만하면 명절을 맘 놓고 새겼소. 그럼 쌀을 가지고 고개를 넘어가겠소. 하고 쌀자루를 들고 문 밖을 나와 부지런히 고개를 넘었다. 서사머리에 얼마 남지 않았던 해도 꿀깍 넘어가 버리고 벌써 사방은 어슬어슬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아우가 쌀자루를 메고 고갯마루턱에 올라서니까 고개 이쪽에서도 한 사람이 무엇인지 낑낑거리며 지고 올라왔다. 두 사람은 고갯마루에서 만났다. 아우가 자세히 보니 늙은 영감이 커다란 맷돌 한 쌍을 지고 올라와서는 아이고 하고 땅에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우는 그 사람에게 오늘이 섣달 그놈인데 영감님 맷돌은 왜 지고 어디로 가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영감은 아이고 그 말을 다해 무엇하겠소. 나는 여기서 한 10리밖에 사는데 시구라고는 11살 먹은 아들놈하고 나하고 두 식구뿐이요. 늙어서 어디 벌이를 잘할 수가 있어. 그래 늘 어렵게만 사는 터인데 아들놈이 얼마 전부터 병이 나서 알아누웠건만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먹이지도 못했어. 알다시피 내일이 바로 명절이건만 뭘 좀 해먹일 수가 있어야지 말이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우리 집 세간이라고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맷돌 한 쌍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개 넘어 김부잣댁에 가서 쌀 멋대라도 좋으니 받고 올까 하고 가는 길이요. 하고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아우는 이 늙은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마음이 아팠다. 아우도 가난해서 끼니를 굶건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영감네가 가엾은 희망만 듣고 들었다. 알아 누워있는 어린 아들하고 늙은 영감이 오죽이나 고생일까. 그런데 그 영감이 자기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맷돌을 지고 부자네 집을 찾아간데도 그렇게 쉽게 쌀을 얻어올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우는 영감님 저 그나마 여기 쌀 한 말가량 있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쌀자루를 영감님 앞에 갖다 놓았다. 영감은 너무 의외인 듯 빤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염려 말고 어서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아우는 말하였다. 그제야 영감은 아이고 참 이런 은혜가 또 있나 하고 쌀자루를 메고서 그럼 이 맷돌이라도 소용되시면 가지고 가시오. 하고 말했다. 그건 영감님 물건 아니요. 아우의 말에 그럼 버릴 테니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해서 아우는 맷돌을 가지고 영감은 쌀자루를 메고 고개를 내려왔다. 영감은 두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에 자기 마을로 가고 아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쌀과 고개를 좀 얻어오려나 하고 기다리던 아우의 아내는 남편이 참말로 한 짐을 지고 들어오므로 형님네 집에 가서 무엇을 단단히 얻어가지고 오는 줄로만 알았다. 반색을 하며 마중 나가보니 웬걸 커다란 맷돌 한 쌍을 짊어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아내는 아니 쌀 얻어오랬지 누가 이까지 맷돌 얻어오랬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설탕 금은 날인데 하며 아내는 골이 나서 야단을 쳤다. 남편은 아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잠잠하니 벙어리 모양으로 있었다. 아내는 한참 야단을 치더니 할 수 없는지 나중엔 부엌구석에 놓아둔 조그만 항아리 안에서 콩씨를 박박 흩어다가 남편이 치고 온 맷돌에 넣고는 슬슬 갈았다. 그까지 콩씨라도 먹어야지 뭐. 이게 다 흰쌀 같으려면 좋으련만 흰쌀이나 이렇게 슬슬 나오려무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세상의 맷돌에서는 흰쌀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놀라서 남편을 불렀다. 아,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남편이 얼른 가보니 아내가 분명히 콩을 넣고 갈았는데 나오기는 흰쌀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편도 기뻐서 어디 한번 내가 해보지. 이번에는 팥이 나오너라 하고 맷돌을 돌렸다. 그랬더니 정말 팥이 슬슬 나왔다. 부부는 그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연 나와라 하면 엿이 나오고 떡 나와라 하면 떡이 나오고 돈 나와라 하면 돈이 얼마든지 나왔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아오네는 한꺼번에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부부는 그날 밤새도록 그 이상한 맷돌로 별과 만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푸짐하게 차려놓았다. 그 이튿날 이층 마을로 돌아다니며 웬만한 어른들과 또 고개 넘어 형님까지 청하여 불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형님은 저 사람에겐 뭘 해놓을 것이 있다고 누굴 오래? 그러나 진정한 눈빛으로 하는 청임으로 사람들은 한번 속는 셈치고 그 집에 와보았다. 와서 본즉 참말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요란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먹고 싶어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기까지 하였다. 형은 아우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우는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우리가 갑자기 밤사이에 부자가 된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손님들은 모두 좋아서 암만 착한 사람은 상을 받는 법이야. 그런 걸 모르고 우리는 오지 아니라고 했네 그려. 하고 칭찬을 하며 그 이상한 맷돌 구경을 하였다. 형은 처음에 청할 때는 오지 않더니 어느 틈에 그 소문을 듣고는 대번에 고개를 뛰어넘어와서 문간에 채 들어서기도 전에 어디 그 맷돌 좀 보자 하며 야단스레 굴었다. 아 형님 이제 오십니까? 하고 우선 반가운 인사를 한 후에 아내에게 음식상을 차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형은 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어서 그 맷돌이나 좀 보자. 하고 서두르자 아우는 얼른 맷돌을 안하다가 형 앞에 놓고 쌀 나오너라 돈 나오너라 하며 구경을 시켰다. 욕심 많은 형은 그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욕심이 번쩍 나서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아우는 서슴지 않고 그러시구려 하고 형에게 빌려주었다. 형은 맷돌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는 몰래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걸고 맷돌을 돌리며 술 나오너라 하니까 과연 술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형은 좋아서 우선 한편으로 퍼먹으면 또 한편으로 독에다가 떠다 부으며 하다가 나중엔 술에 깜빡 취하여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래서 결국엔 술이 방 안에 가득 차고 나중엔 문구멍으로 술이 막 흘러나오다가 차츰 바람벽이 무너지고 집이 쓰러져 술에 떠내려갔다. 욕심쟁이 형은 술에 빠져 죽게 되었고 온 마을이 술에 잠기게 되었다. 아우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뛰어넘어가 맷돌을 더듬어 찾았다. 이젠 그만 나오너라 하고 붙잡으니까 그만 술이 나오지 않고 뚝 굳혔다. 그러나 형은 벌써 죽고 세간과 집은 떠나려가고 아주 망해버렸다. 아우는 울면서 그 맷돌을 다시 가져다가 자기 집에 두었다. 소문이 차차 퍼져서 각처 사람들이 와서 매일 구경하였다. 하루는 어디서 욕심쟁이 백세공이 와서 보다가 어느 틈에 맷돌을 도적질해 가지고 도망을 쳤다. 자기 배로 돌아와 어디 한번 시험해보리라 하고 생각하였다. 소금 나오너라 하고 돌리니까 과연 소금이 슬슬 나왔다. 그것을 보고 백사공은 아주 기뻐서 그럼 그렇지 이제야 발자를 고치는구나 하고 소금 나오는 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데 그때 마침 아주 세찬 폭풍이 일어나며 산더미 같은 물결이 배전을 때렸다. 백사공은 어리둥절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느새 소금이 나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다. 바람은 점점 더 강하게 불어서 배는 물 위에서 야단을 치다가 부서져 버렸다. 그래서 백사공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죽어버리고 그 맷돌은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소금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젠 그만 나오너라. 아우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은 한 소금은 계속 나을 것이다. 그래서 바닷물은 짜디 짠 것이다. 오래전 옛날 따뜻하고 햇볕이 쏟아지는 양지 마을에 박서방이 살고 있었다. 자식 없이 나이 먹어 딸을 어렵게 얻은 박서방은 금이야 오기야 고이고이 딸을 키웠다. 어느 날 딸은 세월이 흘러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양지 마을엔 좋은 배필이 없었다. 어쨌거나 음지 마을로라도 시집을 보내야 하나 하고 박서방은 생각했다. 박서방은 할 수 없이 차가운 음지 마을로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 얘야, 이건 돌멩이인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돌멩이를 보며 참고 이겨내거라. 박서방은 사랑스러운 딸의 손을 잡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여쁜 딸아, 시집에서는 보아도 못 본 척 3년, 들어도 못 들은 척 3년,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기 3년을 지내면 이 돌멩이가 말을 할 거란다. 딸은 시집간 첫날부터 벙어리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와 신랑에게까지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었는데 막상 며느리는 말을 하나도 못하니 집안 망신으로 생각하며 속상해했다. 얘야, 진정 내가 벙어리란 말이냐? 시어머니의 말에도 며느리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고. 속았네, 속았어. 시어머니는 이날부터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니 신랑도 흉, 시아버지도 흉, 시누이도 흉 모두가 며느리 흉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돌멩이를 꺼내들어 보고 입을 다물고 또 꺼내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 이후 세월이 흘렀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3년이구나. 아, 너무 긴 세월이었어. 며느리는 이제 하루만 지나면 3년이 지나니 말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가 하루를 남겨두고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가마에 오른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았다. 남편은 아무리 미운 아내이지만 양지마을 장인어른 박서방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함이 옳을 듯하여 아내를 따라 나섰다. 음지마을에서 양지마을까지 거리는 3개의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시간이 늦어 어느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3번째 고개에 가까워질 때였다. 하인들이 가마를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꿩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었다. 이때 며느리는 아이고, 우리 마을 앞산에 꿩이 날아가는구나. 이 소리를 들은 남편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니, 방금 뭐라 그랬어? 꿩이 날아갔다고 했사옵니다, 서방님. 뭐라? 꿩이? 아니 부인, 그럼 말을 할 줄 안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서방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말을 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했단 말인가?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내 하인들에게 여봐라, 당장 저 꿩을 잡아오너라 하고 말했다. 꿩을 잡은 남편은 가마를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 모습을 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화가 나서 물었다. 어찌 벙어리를 다시 데려왔단 말이냐? 그래, 이게 무슨 짓인 게냐? 아내는 벙어리가 아니었사옵니다. 뭐라? 며느리가 말을 한단 말이냐? 그러옵니다. 내일 잔치를 열어 일가 친척들과 마을 사람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이제야 안심이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참고 또 참았던 세월인가 생각했다.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가더니 꿩을 불에 굽고 돌멩이를 가지고 나왔다. 날개는 시아버님 드시고 입술은 시어머님 드시고 좌우에 복증가는 시누이님 드시고
다리 한쪽은 남편이 드시고 가슴은 제가 먹겠습니다. 정상 뉴스처럼 말을 너무나 잘하는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물었다. 며느리야,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벙어리 행세를 했느냐? 죄송합니다. 실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돌멩이를 주면서 시집살이 말 많으니 눈뜬 소경으로 3년, 벙어리로 3년, 기머거리로 3년 이렇게 3년을 지내면 돌멩이가 말을 한다기에 그대로 했사옵니다. 아이고,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참았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 이 말을 듣던 남편은 벌떡 일어났다. 그 돌멩이를 이리 주게. 돌멩이를 받아든 남편은 멀리 던져버리려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여봐라, 국과 벼루를 가져오너라. 남편은 무슨 꿍꿍이가 생겼는지 편지 한 장을 쓰는 것이었다. 이 돌멩이와 편지를 양지마을 장인께 전해드리거라 하고 하인에게 말했다. 편지에는 장인 어르신께서 그동안 옥체 만강하시옵나이까 오늘에서야 기쁜 소식을 아뢰게 되어 송구합니다. 돌멩이가 드디어 말을 했사옵니다. 그리하여 돌멩이를 돌려드리니 기뻐하소서. 이렇게 써 있었다.